그래서 저는 예전 생각에,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1년에 한 채만, 1년에 한 채만 하자. 그러면 내가 회사 생활하는 동안, 이만큼 되겠구나. 아직도 머스켓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래오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파토님, 그래서 네. 직장 생활을 지금 15년 차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를 10년 차 하시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시면서 바쁘실 텐데 아직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어, 바쁘세요? 바쁘죠. 사실 제가 제일 바빴었던 때는 부동산 경매 수업 들었을 때 그때 제일 바빴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2시까지 수업 들은 거 복습하고 물건 찾고. 임장은 직장인이다 보니까 평일에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평일 밤에 그렇게 내가 임장할 것들, 내가 관심 있는 물건들 전부 인터넷으로 찾아서 정리를 해놓고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몰아서 한 번씩 돌았어요. 와, 근데 처음에는 그게 시간이 엄청 걸렸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쌓여서 임장을 갈 때 요렇게 묶어서 가야 되는구나. 임장을 갈 때 요런 물건들 비교해 가면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뭐 취미생활 하듯이 그럼요. 취미생활 하듯이 재밌어서 드라마 보듯이 그럼요. 찾고. 그렇게 경매를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지금은 굳이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될 만큼 이미 자산을 형성을 하셨는데 네. 지금도 뭐 굳이 직장을 다니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회사를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오. 그리고 실제로 그만뒀었었고요. 오, 그래도 얼마 동안 잠깐 그만뒀었죠. 예,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뒀었어요. 네. 나는 이제 회사 없어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업 투자자를 해야겠다.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부자들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것들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돈이 많으면 재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돈이 많은데, 진짜 주택에 호화로운 차를 타고 진짜 비싼 것들을 먹는데 나 혼자야. 아무도 없어. 어제 몇백만 원짜리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 자랑할 데가 없네. 내가 삶을 살면서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좀 빨리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투자 말고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나의 직장이었었던 거고, 직장 일을 하면서 내가 갖는 성취감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에너지가 또 투자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씩 맡아서 네. 딱 하나 해결하고 나면은 그 성취감이 굉장하죠. 그렇군요. 네. 낙찰을 받아서 한 것만큼 그럼요. 그런가요? 네. 회사에서 회계 쪽 시스템을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회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돈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들을 좀 배울 수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게 일이었는데요. 이게 투자를 하면서 이쪽에 그 관심을 두다 보니까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결국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에 영향을 줄 거구나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일이었던 게 이게 내가 지금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그렇죠. 직장 생활이군요. 그렇죠. 완전히 생각의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산이 없을 때랑 이렇게 생기고 났을 때 회사 생활하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월급만 바라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굉장히 다르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절실하거든요. 잘리면 안 된다. 그렇죠. 월급이 안 들어오면 난 끝나는 건데 지금은 뭐 자르든가.
그렇게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스트레스를 그만큼 덜 받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쉬는 동안에 아 이렇게 그냥 쉬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지 않았나 싶고. 그런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가진 재능이 엄청난데 그 재능을 썩히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낭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한 3년 정도 쉬었잖아요. 쉬는 동안에 다 귀찮고 나도 이제 그만 유유자적하면 살아야겠다. 나 그래서 내려놓고 네. 쉬는 동안에 엄청 심심했어요. 아, 그죠. 네, 엄청 심심하고 아 이렇게 살다가 가기엔 너무 아깝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은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1년을 네, 맞아요. 그게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냥 가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럼 계속 이제 앞으로도 직장 생활을 네, 저의 목표는 정년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승진을 하거나 네.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럼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처럼만 쭉 다닐 때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막 얘기했지. 야야, 얘 해봐. 처음에는 재밌게 시작했는데 이 자식 봐라. 그러면 이거 이러면서 이제 시기 질투가 시작되는 거죠. 뭐야? 나보다 못한 놈이 집이 있다고? 이게 시작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진짜 직장에서는 말을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떠나고 이제 새로운 회사를 가서는 거기선 말을 안 했었죠. 모르죠. 네, 말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할 때하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물건 보러 가고 아니 분당에서 그때 강의했었으니까 질경 안에서 경매 강의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강의들 스터디도 운영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투자하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투자도 10년을 하시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 진짜 힘들었다. 네. 이런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3년, 4년 전에 한번 그 역전세난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역전세. 심각하게 났죠. 네, 그때 막 전세금을 기존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줬었는데 다시 재계할 때 보니까 전세가가 떨어져서 8천만 원. 맞아요. 2천만 원을 늘어내야 돼. 맞아요.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 뭐 그때는 뭐 여유 자금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 상태였는데 요즘은 그때만큼 전세가가 많이 하락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래도 이 정도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약간의 충당금 개념으로 여유 자금은 좀 어느 정도 쌓아두고 하시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은 대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대처가 불가능한 타이밍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게 종부세. 치명적이었죠. 죠 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숫자를 다루는 일을 하고 회계 쪽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드라마틱한 세금의 증액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 또 종부세라는 게 수익이 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높게 측정된다든가 많이 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이 힘들어지면 그 소유자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세입자와 그런 분들한테 어려움이 전가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종부세가 어느 정도 심했냐라고 하면 없던 세금이 생긴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 그렇죠. 법인에 종부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법인의 종부세가 부과가 됐는데 최대 6%까지. 그러면은 1억 원 가지고 있으면은 600만 원 내야 되고요. 10억 원 가지고 6천만 원 내야 돼요. 그런 일이 갑자기 생겼던 거고, 이제 여기에 대한 위헌의 소지도 많았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소득이 없는데 세금이 있다? 그것도 1, 20만 원, 뭐 1, 200만 원도 아니고 억대 가까운 그렇죠. 세금을 낸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렇게 법인 물건에 종부세를 두들겨 맞은 분들이 참 많이 계셨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게 딱 1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죠? 이제 3%까지 법인도. 네.
도 많아요. 과해요. 6%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7.2%예요. 프로의 지방세 가부가 이게 붙어요. 그래서 한 7.2%인데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들 요즘 뭐 깡통전세 하면서 언론에서 터뜨리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렇게 악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그분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종부세 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뭐 법인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종부세가 한번 떨어지면 그 종부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매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 종부세가 몇십억이 이제 압류에 걸려 있는 물건들이 대량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결국은 피해가 고스란히 임차인한테 가는 맞습니다. 거죠. 물건을 지금 거의 뭐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직접 하신 것도 있고 지인분들 도와주신 것도 네. 있고 또 강의도 하셨으니까 제자분들도 많은데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 남는 그런 네네. 물건이 또 어떤 물건이 있을지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동료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아 임차인이 예. 그분은 본인이 낙찰받은 게 아니고 임차인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가면서 조언을 좀 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네. 조언을 많이 구해 오시는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 조언을 해 달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 조언을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낙찰자를 해치울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사실 전세를 살면서도 보면 전세를 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권리들을 얼만큼 잘 알고 잘 행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은 전세를 들어갈 때 집주인이 뭐 압류라든가 아니면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선순위 전세를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대항력 있는 그렇죠. 임차인. 그러면 이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네. 있어요. 저희가 집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집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항력을 가지면서 선순위 전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리 신고를 안 해도 안 해도 괜찮죠. 마음대로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얼마의 전세에 살고 있는지 법원에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전세 낙찰받으려고 하는 저 같은 투자자는 이 전세 금액에 실질적으로 추가 금액까지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전세 금액을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는 투자금을 생각을 계산을 못해요. 근데 이분은 전세인 상태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가에 대해서 법원에 신고만 안 하면 본인이 본인 전세가에 플러스 알파에서 자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하지 마라. 그러고 나중에 입찰 당일날 법원에 가서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써서 가지고 오면 돼. 라고 이제 가이드를 해줬는데 잘 모르면 불안합니다. 결국은 전세가를 신고를 해서 다른 분이 들어와서 낙찰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이분은 괜찮았었던 게 대항력을 가진 전세입자라서 이분은 본인의 전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낙찰받기 한 달 전에 전세가 만료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전세는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돼서 2년을 더 살 수 있어요. 배당 요구는 안 한 거죠. 배당 요구 안 했죠. 그래서 무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예. 낙찰을 받으셨군요. 그쵸.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았고요. 이분은 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왜 2년 그냥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매가가 하승기를 치고 있어서 이 전세가로 주변에 이사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분은 최대한 여기서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2년 더 버틸 수 있어.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전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냅니다. 2 플러스 2.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자동이 연장됐죠. 그리고 2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다시 플러스 2년을 더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돈은 될 텐데 아 진짜. 만약 4년 뒤에
4년 뒤에 내 집을. 그 저렴한 전세가를 있는 상태. 그렇죠, 그렇죠. 4년 동안 이 집을 묵혀놔야 되는 네, 말도 그렇죠.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동산에 관한 권리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면 그냥 누군가가 낙찰되고 계속 나가라고 요구하면 나가죠. 일단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돈을 투자하는 게 집이거든요. 근데 집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상식으로 공부하시고 배워놓으셔도 평생 살면서 뭐 내 자산을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매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죠. 아, 거죠. 그렇죠. 일단 이제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이제 알 수 맞습니다.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를 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0년째 투자자로 계속 계시는데 사실 이제 10년째 계속 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네네. 보통 제가 보는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은 1년을 버티기 힘들고요. 3년을 버티기 힘들고요. 네, 대부분 그 안에 다 본업으로 돌아가십니다. 네. 계속적으로 투자를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투자를 이어오실 수 있었는지 그 비결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첫 낙찰을 받고 부동산을 하나 두 개 모으면서 수익이 생기고 아 이거구나 하고 회사를 그만뒀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다니던 내 회사, 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투자를 미친 듯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다 하셨군요. 취미로 했어요. 계속 그냥 즐기면서 하면 힘들거나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 생각에,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1년에 한 채만, 1년에 한 채만 하자. 그러면 내가 회사 생활하는 동안, 이만큼 되겠구나. 아직도 먼 길이 남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래오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투자는 짧게 단기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묻어놔야 돼.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힘들 때도 있지만 이게 어디 안 가거든요. 거기 있어. 그래서 묻어놓으면 네. 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도 부동산 저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있고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상황이 시장이 어려웠을 때 싸게 이렇게 집어서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불황기에는 부동산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네, 그렇죠. 살랑살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황기에도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본인이 지식이 축적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지식 근육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투자하는 게 올바르다, 이게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공부를 좀. 하셔야 그쵸.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종잣돈을 모으면서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하셔야죠.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그 스터디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대부분 다 지금 투자를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숫자만 계산하시고 공부만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계획한 것들을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런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10년 동안 하면서 그만두고 싶다. 집수리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런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우리 같이 한번 잘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준 친구들이 있어서 이만큼 계속 중단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즐거운 경매가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옆에서 같이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앞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끌어 주신 게 바로 파토님이시고요. 사실 혼자서 계속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쉽지 것 않아요.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10년 동안 투자해 오셨던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나눠주셨어요. 자,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 제 채널에서는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공부가 되어 있다면 가감한 투자를 또 한번 시도를 해봐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선에서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불황이 다시 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오랜만에 들거든요. 왔어요. 네, 누구는 불황이라고 하는데 네. 누구는 기회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힘들었던 IMF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때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큰 부를 축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한 투자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 공부가 필수죠. 그거 아니 그리고 그냥 그냥 한번 인생 고고야 이렇게 하게 되면 치명적인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경매에 오셔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같이 보시고요. 지금 마음 그대로 꾸준히 계속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파토님. 다음번에는 자동차 경매, 포르쉐 낙찰받은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